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우려가 지속된 데다 연준 내부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된 점이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유럽도 사흘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국가들의 재정 위기 우려가 계속된 가운데 의류 유통업체인 H&M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악재였습니다. 유가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배럴당 77달러 선을 웃돌았습니다. 한편 금값은 온스당 1,310달러를 뚫으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찰스 플로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없는 만큼 자산 매입 등과 같은 미국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실업률을 낮추고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준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는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생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좀 전에서 화면에도 나왔는데 말이죠. 다우가 한 20포인트, 나스닥과 S&P 500은 3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약보합의 모습으로 마감된 뉴욕 증시인데요. 유럽도 계속해서 약세 국면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스페인의 재정 위기 우려가 아직까지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이것도 악재였지만 미국의 연준의 그 멤버들 사이에서도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의 시행 여부를 놓고 아직까지 찬반 논쟁이 뜨겁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연말쯤 1조 달러 정도 일단 채권을 국채를 매입해주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다 자세한 연준 소식 그리고 마감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금증권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간밤은 조금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얘기도 조금 오늘은 이슈로 다루어볼 텐데 먼저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약보합 정도로 마쳤네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슈해야 될 만한 그런 경제 지표 발표가 없었던 게 또 시장을 어느 정도 시장이 그 방향성을 좀 이렇게 잡지 못하는 그 좀 지루한 국면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연준에서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펼칠 거라는 걸 계속 이제 시사했던 바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세력과 그리고 이제 찬성 세력이 좀 극명하게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시장의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를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시키면서 좀 관망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나타냈던 게 유럽에 대한 소요 사태라든지 아니면 재정 적자에 대한 그런 위기론이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대두되면서 또 시장이 좀 이슈로 작용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워낙 계속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화 좀 되지 못하면서 시장은 향후에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앞으로 어떻게 발표될지에 대한 그런 주목을 좀 많이 이끌어내면서 시장이 좀 관망세로 좀 많이 이끌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요. 최근 유럽발 재정 위기 이후에 지금 이제 그 저점을 꾸준하게 높이면서 다우지수가 지금 이제 상승세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국면에 제일 컸던 게 제조업 경기부터 시작했던 경기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일부분 좀 회복세가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시장의 좀 특징이었고요. 그런 특징을 좀 마감하면서 일단 2분기가 마감되면 실적들도 좀 이렇게 양호하게 좀 나왔던 게 시장의 좀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나타나면서 나타난 그 반면에 그 미국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국 정부들에 대한 그 좀 기민한 그런 대처가 아무래도 시장의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 대한 재정 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성이 많이 좀 강화된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향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까에 대한 그런 쪽으로 그 기초가 많이 주목되다 보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면서 지수가 조금 이렇게 상승세를 좀 마감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다 할 지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그런 장이었던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요. 유럽 쪽 위기 알려진 악재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확실하게 잡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 초반 하락으로 뉴욕 증시를 출발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의 재정 위기 우려가 불거지고 또 성장세 둔화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쪽이 바로 은행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은행주가 일제히 내렸고 실적에 대해서도 안 좋게 보는 전문가가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정 위기 같은 게 계속 불거져 나오면 그 금융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좀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내는 게 좀 특징인데요. 일단 그 유럽에 대한
소요 사태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게 뭐 스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재정 적자 정책을 계속 펼칠 거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항의 시위가 좀 많이 이제 발생할 것이라고 좀 우려되면서 금융주가 좀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네. 그리고 유명한 월가의 좀 쪽집게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메르드 히트니가 이제 발표했던 게 네. 다른 쪽보다는 주택시장 쪽을 좀 많이 이렇게 한번 체크를 했는데요. 네. 주택시장 자체가 지금 4분기 주택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부진하게 좀 나타났고 최근 들어 주택시장의 지표도 그렇게 좀 좋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서 4분기에 대해서 금융주들이 그 실적이라는 아니면 수익 전망이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됨에 따라서 네. 그런 금융주에 대해서 동반 하락세를 좀 많이 부추기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주택시장에 대해서 더블딥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금융권에 대한 4분기 수익은 안 좋을 것이라고 일단 전망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투자은행 쪽에서 대한 투자은행들 그 중에서도 이제 트레이딩 쪽에 대한 수입이 좀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오히려 그 투자은행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상업은행들이 네. 좀 수익이 이제 향후에 좀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대형 그 투자은행 중에서도 하나 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좀 이렇게 계속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런 금융주에 대한 하락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이렇게 알려진 악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소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그게 그 월가의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히트니의 그 발언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오히려 투자자들을 좀 많이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많이 우려가 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요. 이래저래 지금 은행주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조금밖에 빠지지 않게 도와준 섹터도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주인데 유가가 많이 뛰었거든요. 원유 재고 지난주에 공개가 됐는데 좀 줄 것이다 했었지만 한 2배 이상이나 확 줄면서 오히려 유가가 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예상은 한 30만 배럴 정도가 일단은 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일단 이례적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 40만 배럴 이상이 좀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오히려 호재로 좀 많이 작용하면서 유가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뒤에도 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 다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달러 약세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유가가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에너지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동반 강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 특히 또 석유 탐사 회사를 관련된 석유 탐사주들도 좀 많이 상승세를 나타냈던 게 시장이 좀 이례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원유가 많이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석유 탐사 부분에 향후에 수요를 좀 더 많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주가가 좀 몰렸다는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쉐브론이라든지 아나다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전통적인 에너지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던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자, 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도 좀 강세를 띄었었던 것 같고,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또 반도체, 에너지주가 특별히 강세를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분위기를 또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았는데, 이제는 양적 완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한 12월, 아무튼 올해 내에 연준이 1조 달러 정도 국채를 매입을 해줄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놓았기 때문에 시장이 또 그에 따른 기대가 이제 그만큼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다. 돈을 더 푸네만의 말이 많다. 이것이 심리를 그만큼 위축시켰던 것 같아요. 네.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양적 완화 정책에 반대를 했습니까? 네. 전통적으로 일단 FRB에서는 일단 그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좀 많이 펼칠 것이라는 그 카드를 지금 이제 꺼내들었는데요. 네. 이전에 발표했던 FOMC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일단 말했다시피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좀 유력하고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꺼내들려고 그랬는데 당연히 좀 반대 세력도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일단 반대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그 이면을 일단 나타내버리면 가장 또 일단 물론 찬성했던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크게 좀 이렇게 찬성 지지를 많이 나타낸 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였는데요. 네. 그 찬성과 반대에 대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두 분의 그 논쟁을 보면 일단은 제일 컸던 게 다른 걸 깨쳐두시고 일단 실업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시키면서 디플레이션을 이렇게 막기에는 그렇게 영향이 좀 미비하다. 그런 부분이 많았지만 그 내면에는 실업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실업률을 어떻게 또 극복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갈 것인지가 지금 가장 많이 컸는데요. 일단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필라델피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준이 국채를 많이 매입을 함으로써 시장에 통화를 많이 푼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디플레이션 우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 그런 효과를 많이 발휘할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영향을 많이 좀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 얘기했던 반면에 보스턴은행 그 찬성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면 오히려 실업률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내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틀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뭐 실업률을 잡기 위해서 좀 낮추기 위해서 사실 이 디플레 우려가 나오기 전에는 실업률이 한 5%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거의 10%에 거의 육박하는 9.6%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육박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연준에서 아까 그 버냉키 의장이 돈을 풀어줄 것을 약속했을 때 대전제를 하나 달았었습니다. 최근의 코멘트를 보면은 디플레이션의 시그널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연준에서 FOMC 최근 회의를 통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 돈 푸는 것에 반대하는 필라델피아 찰스 플러시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은 디플레이션 위험이 지금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디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좀 크지 않다라는 게 좀 많이 영향의 특징인데요. 일단은 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발표됐는데 그 물가지수 영향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그렇게 뭐 물가지수 자체가 이렇게 갭 자체도 좀 많이 크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푼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다시 아무래도 그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일단 많이 예. 특징인데요. 예. 통화 정책의 영향이 일단은 기존에 예전에 금융위기 때는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많이 먹혀 들어갔지만 지금은 통화정책보다는 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실물 정책을 좀 많이 펼치는 게 낫겠다라는 입장을 좀 많이 펼쳤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일단은 뭐 발표를 한다든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대목은 뭐 쉽게 말해서 뭐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일단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네, 오히려 SOC 부분에서 사람 고용하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오히려 실물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좀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냐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로서는 통화 정책을 쓰는 거는 오히려 그 득보다는 실이 좀 더 많지 않을 거냐라고 일단 그 언급했던 게 특징이 아니었나를 보여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양적 완화 되네 안 되네 싸움이 연준 멤버들 사이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 일단 돈이 그냥 마냥 좀 풀리겠지라고 기대를 했던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조금은 찬물을 끼얹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유럽에서도 소요 사태가인 것이 또한 이 추가 양적 완화, 긴축 이 문제 때문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지금 뭐 아일랜드, 스페인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ECB 총재도 역시 슬금슬금 이제 긴축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를 했던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재정위기 자체가 좀 많이, 재정위기도 통화정책을 좀 많이 풀었던 게 사실인데요. 일단 ECB 그 총재 입장에서도 일단 양적 완화를 지금 기존에 워낙 많이 좀 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좀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 좀 많이 와 있는데요. 네. 일단 유럽 유로존 입장에서는 일단 뭐 적극적인 그 정책을 좀 표명하기 쉽지 않은 입장이라고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일단 유럽에 대한 그 재정 위기 자체가 유로존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유로존에서는 뭔가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다른 특히 미국에서 일단 어떤 정책을 펼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미국에서 펼치는 카드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카드를 따라갈 조짐이 워낙 많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책을 좀 펼칠 수 있는 그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뭐 유로존에 대한 입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그 미국 정책이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많이 시장에서 좀 이렇게 따라갈 입장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이 또 오히려 더 그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유럽한테까지도 영향을 주니까 그만큼 연준의 선택이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타이밍에서 이 신용평가사,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피치가요. 이 더블딥은 안 올 것이다. 세계 경제가 더블딥만큼은 피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역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어준다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더블딥 우려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더블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틀은 일단 아무래도 정부가 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더블딥에 대한 향후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 경제에 맡기기에는 워낙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블딥 우려 같은 경우는 일단 재정을 많이 정부의 재정을 많이 좀 의존하는 입장인데요. 네. 일단 더블딥까지로 만약에 치달을 수 있으면 워낙 그에 대한 보상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더블딥까지 가기보다는 그 더블딥 가기는 그런 이슈가 아마 제기되면은 각국의 정부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아무래도 재정을 좀 많이 확충하든지 많이 풀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을 막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피치가 좀 많이 이슈를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치의 네. 그 입장을 좀 많이 고수를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WD블루에 많이 빠져버리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정도까지는 그 각국의 정부들도 좀 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망이 좀 많이 좀 차지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유럽 얘기도 잠깐 했었었고요. 또 유가 얘기도 잠깐 했었었는데 유럽 쪽 마감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유가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얼마나까지 오른 것인지 배럴당 얼마에 마감됐는지도 한번 유럽 마감하고 상품 시장 쪽에서 유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그 소요 사태가 좀 이렇게 진작되고 그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 부분이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악재로 작용하면서 유럽 시장도 좀 이렇게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락 마감했던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유럽제 유익 그 의류 업체 중에 H&M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타나면서 그 6%대 정도 하락하면서 제가 시장을 좀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특징인데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해서 지금 이제 반복적인 악재가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시장의 특징으로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내성이 좀 많이 강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다우 지수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그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이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유럽 증시도 다시 한번 더 같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유가 이제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보니까 올라갔는데요. 예, 그만큼 뭐 지금 7주에 가장 높은 폭이라고 합니다. 아까 주간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한 2배 이상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에 앞서서 뭐 중국 PMI 지수가 좋은 것도 약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달러하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금값하고 같이 한번 보죠. 예. 일단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간 원유 재고가 좀 많이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 좀 유가가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뭐 그 이면에 일단은 가장 컸던 게 달러가 좀 많이 약세를 네. 나타내지 않았나 그런 게 보여지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슈화됐던 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전에는 좀 많이 하락세를 좀 나타냈던 게 특징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상승세로 좀 나타내면서 실제로 오히려 실물 경기가 다시 한번 더 재점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오히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도 일단 예. 이례적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 그 금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온수당 1,310달러 정도를 상회하면서 큰 폭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 최근 그 가장 큰 이슈는 예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그 효과 때문에 오히려 그 매입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효과보다는 뭐 단순하게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금값이 오른다는 그런 이슈보다는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동성이 워낙 많이 좀 풍부해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 해지용으로. 예, 오히려 그런 해지용으로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히려 뭐 아직 그 이슈화는 안 됐지만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값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한 1,500불 정도도 좀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아직 이슈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일단은 금값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많이 하는 게 좀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돈 풀린다라는 것 때문에요. 지금 달러화가 약세를 때문에 지금 금값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같고 엔달러도 지금 일본 정부가 환시 개입을 한 이래로 다시금 83엔대를 결국 허용하고 만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로화는 소요 사태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서 다시 뭐 엄청나게 올라 1.36달러대 또 다시 허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달러화 약세가 많은 중국 통화의 가치까지 지금 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자, 일단 간밤에는 지표가 없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연준 내의 어떤 내부적인 싸움의 어떤 목소리도 들려왔었지만 지수는 좀 조용하게 움직였던 날입니다. 오늘 밤에는 꽤 많은 지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지표는 어떤 것인지요? 예, 오늘 밤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지표는요. 일단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일단 발표될 예정인데요. 예. 일단 이전치에 비해서 예상치는 거의 보합 수준인데요.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내 총생산은 GDP는 좀 더 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만한 게 일단 9월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입니다. 시카고 PMI인데요. PM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확장 국면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오늘 호재로 좀 작용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전에 비해서 예상치가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지표에 대한 오히려 그
다우지수의 좀 상승세가 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네, 자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나올 지표들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는 좀 조용한 흐름을 보였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 1866까지 올랐었고요. 장주에는 1870도 이렇게 뚫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컴백한 외국인 또 그 외국인이 사주는 IT 역시 IT가 가니까 지수의 힘도 좋았었습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또 강력하게 사줄 수 있을런지라는 부분들 어제 하루 만에 컴백을 좀 강력하게 해준 거 보면은 믿음직스럽기도 한데요. 예, 일단은 뭐 그동안 그 IT 기술주들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IT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저평가 국면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기관들도 그렇고 어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무려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그중에 삼성전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일단 이러한 IT주들에 대한 저평가 인식이 좀 더 확산이 되면서 어제 주도주들도 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이런 기존 IT주들이 일단은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면 외국인들도 당연히 좀 더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치에 따라서 달러가 격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진다고 하면 기존에 많이 갔던 그런 그 주가의 흐름보다도 못 갔던 그 IT 쪽으로 수급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IT 쪽 얘기를 아니면 조금 더 들어볼까요? 아니면 IT가 조금 힘을 낸다면 외국인들이 좀 사준다면 지수는 또 얼마까지 갈까? 지수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예, 일단은 IT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네. IT가 간다 그러면 뭐 지수는 1900선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월 내에요. 10월 내에는 일단은 조정을 받고 일단은 1900선까지는 이제 도달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제가 보는 밴드는 한 1950선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 뭐 순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9월 10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11일 연속으로 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9월 28일 흐름 보게 되면 주가지수의 그런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약해지다가 어제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다시 3천억대로 늘어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달러 공급이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도 IT 쪽으로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10월 달에는 일단 1900선을 좀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하이닉스 말씀하셨을 때 지난주가 되겠네요. 제가 그때 잡아놓으셨던 목표가 보니까 한 24,000원대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IT주들은 좀 빠진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떤 단기적인 반등 정도만 가능하다고 일단은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상승도 가능한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만 그렇게 불러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제 사실 그 반등을 놓고 뭐 예를 들면 오늘도 또 오르고 내일도 또 오를 것인지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예, 일단은 뭐 지속성에 대한 여부는 지난번에 그 반도체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디램과
같은 경우 4분기가 최악의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선 반영이 되었고요. 더 이상 지금 그 운송이라든가 조선 이런 쪽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새롭게 더 많이 편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IT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은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IT주가 이렇게 조금 이제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IT주가 조금 더 가준다라고 해야만 사실 시장이 좀 갈 텐데요.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IT를 제외한 어떤 다른 섹터들은 한 번쯤은 좀 제대로 된 매기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신고가가 한 번씩 불쑥불쑥 나왔던 섹터들이 많습니다. IT는 철저히 소외가 되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좀 걸린다 하는 점은 말이죠. 예, 달러 약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수출주에 좀 우려스러운 것은 역시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환율은 뭐 늘상 제기가 되는 문제인데요. 네. 지금 중국과 미국의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일본까지 개입이 되면서 국내 시장이 지금 때아닌 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지난 5월 달에 1270원대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최근에 1140원대까지 어제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1140원을 겨우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원화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1100원대까지 본다고 하니까 네. 원화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급격하게 변화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IT 업종에 대한 그런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1050원대까지 하락을 할 경우에 네. 그 주요 이제 91개 업체들 지금 조사를 해온 거 보니까 약 한 6조 원 가까이 일단 영업이익이 손실이 좀 줄어들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타격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는 어느 정도 반감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원화가 강세가 이제 너무나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장에 좀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들만 벗어난다고 하면 원화가 일단은 강세되는 것도 일단 어느 정도 중립적인 그런 재료로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뭐 연말에 한 골드만삭스도 지금 3개월 앞으로 내다보는 평균치 연말에 1,100원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속도다. 속도만 급하지 않으면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1,050원 정도까지만이라도 안 내려간다면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당국의 어떤 제어와 어떤 의지가 결국에 속도의 완급을 좀 조절해주는 키가 결국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환율 변수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는 지수를 좀 제대로 봐야 되겠어요. 코스피 일봉도 궁금하고 아마 쭉쭉쭉 올라가는 차트.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사실 거의 조정 없이 올라간다. 한 번의 매물대를 뚫은 것이 이제 관건이었지만 뚫린 다음에는 정말 쉽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어디까지가 관건인데 아까 1950선도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은 뭐 지수상으로는 그 뭐 10월 달까지 10월 달 한 달 본다 그러면 그 정도 흐름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수는 일단은 조정 후에 가야지 좀 더 갈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 그다음에 지난 8월 달 흐름을 보시면 그 이격도가 106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꼭 항상 조정이 왔습니다. 예. 지금 아래 보시는 게 이격도인데요. 네. 상당히 과열권으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20선과 이격도가 한 107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측면들은 일단은 아무리 증시가 좋다 하더라도 일단 조정을 갈 수 있는 뭐 최고의 이제 그 악재는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겠죠. 예. 가장 좋은 호재는 많이 빠진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흐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적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이 일단은 거친 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급격한 그러한 조정보다도 좀 시장이 이제 완급 조절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수급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외국인들이 옵션 수익 구조를 이제 하는 것을 보니까 네. 1860선
이하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최근에 이제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게 되면은 선물 기준으로 242인데요. 네. 그 부분이 일단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숨고르기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어서 네. 일단 이 측면 부분 본다고 하면은 일단 좀 약간 쉬었다가는 국면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외국인들의 옵션 수익 구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것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갈 것 같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을 좀 잘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도 역시 하이닉스도 얘기하셨었지만 이제 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역시 IT를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예. 지난주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IT하고 이제 통신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KT가 아주 잘 가요. 예, 뭐 KT도 그렇고 예. 뭐 SK텔레콤도 저점을 찍고 일단은 17만 원대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말에 들어오면서 이제 안정성과 배당성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통신 업종도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네. IT 업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런 측면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소외받았던 업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전기전자 업종 오늘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래요. 전기전자 중에서 지난번에 하이닉스를 한번 봤었는데 이제 지금 좀 사모을 만한 그런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오늘은 하나 정도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오늘은 LG전자입니다.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래서 회장도 이제 교체가 되는 그런 CEO도 이제 교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일단은 먼저 LG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LG전자 차트를 보시면 6월 말에 9만 1,000원대까지 빠지는 그러한 수모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9만 5,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좀 최악의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교체되고 나서 이제 좀 가는가 싶었더니. 그렇죠. 이제 예. 뭐 그런 효과는 일시적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교체가 된 다음에 실적이 과연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감입니다. 네.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해서 급격하게 4분기부터 벌써 좋아진다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부터는 일단은 좋아지는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 가격대 정도면 네.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 LG전자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 CEO 교체를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강한 그 리더십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산됐던 그런 힘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빠른 스피디한 그 경영, 스마트 전략이 이제 경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이제 그 공략을 일단 잘 한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요. 네. 고가 시장보다도 중저가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함으로써 이러한 공략 대상을 좀 잘 선택한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은 후발주자로서의 그런 흐름을 잘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구글과의 이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측면들이 시너지 효과들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G그룹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제 수직 계열할 효과를 좀 보게 될 것인데요. LG 디스플레이든가 LG 이노텍 이런 것들이 생산 초기부터 완제품까지 이러한 효과를 수직 계열화 효과가 2011년부터는 상당히 강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거겠죠. 이제 LG전자가 일단 목표가를 뭐 낮춘 그 증권사도 있고요. 네. 뭐 아직까지 12만 원대, 13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하는 그 증권사도 있는데요. 지금 네. 저는 9만 7천 원 정도라고 하면 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매수를 하셨다가 한 11만 원 부근 정도 선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거네요. CEO가 지금 교체됐다 그래서 금방 뭐 4분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했었던 것이 이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 실적 부분의 어떤 턴은 흑자 전환은 소위 말해 좀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러면 결국 지금 밸류 매력을 보고 LG전자도 역시 하이닉스하고 비슷한 논리로 들어가자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뭐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그 안 좋은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보면 대부분 저평가 이제 그 주가에 있어서 바닥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미 좋다고 할 때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을 때죠. 네. 그런 가격에서 산다고 하면은 쉬 나시가 어렵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좀 고통스럽지만 이런
자리에서 잡아두신다고 하면 향후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좀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올라가 있던 종목들 주도주를 타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렇지만 이제 좀 안정적으로 내년에 좀 좋아질 만한 그런 종목 중에서 LG전자를 한번 선택해 봤는데요. 일단은 뭐 좀 느긋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 국내 그 대표하는 2위 전기전자 업체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충분히 좀 지금 가격대에서는 접근해 보실 만하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눈높이가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안 좋을 것이다 하고 약간은 포기한 부분이 있는 이 실적이 공개되는 시즌에서 더 빠질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워낙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LG전자 실적에 대해서 좋게 보는 그 전망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그 전망치도 많이 낮췄고요. 주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보다 조금 더 좋게 나타난다고 하면 실적은 안 좋게 나타나겠지만 네.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는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끝났던 HP가 실적을 내년도 실적을 조금 더 상향함으로써 예. IT주들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애플이 아이폰을 이제 판매하는 것을 올해 이제 내년에 6천만 대까지 이제 증가를 한다고 해서 IT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네. LG전자도 이런 측면들을 본다고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조금 난 길게 IT 들고 있을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력적인 가격에 LG전자 매수 한번 해보십시오. 목표가는 10만 7천 원 얘기하셨고 전저점은 9만 4천 원대는 깨지 않아야 일단 홀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은 두부, 양말, 우산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품목과 업종에 대한 진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5대 기업은 1조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IMF 표결권 순위에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을 제치고 2위나 3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신흥국가들의 순위 또한 동반 격상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배추값의 폭등을 막기 위해 중간 유통상인의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억 달러를 간신히 넘으면서 넉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인 어제 예상대로 병역기피 의혹이 검증에 초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온 얘기들이어서 맥 빠진 분위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갖고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이 마련이 됐습니다. 굉장히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가 됐었고 중소기업도 그럭저럭 환호는 하는 분위기였는데 일단 그 윤곽들을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접학 알맞는 업종이라든가 품목은 대기업 쪽에서는 이제 진입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규제가 시행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름은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텐데요. 뭐 이제 국수라든지 두부, 양말, 우산 사실 대기업들이 이미 진입해 있는 업종들입니다. 이런 네. 업종들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진입을 못하게 이제 막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네. 삼성전자 같은 5개 대기업을 골라서 내년 후에 후년, 그러니까 2012년까지입니다. 이 동반 성장기금 1조 원을 조성을 해서 재단에 출연을 하고 정부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한 7%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이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서 이제 이 같은 내용을 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이라고 하는 내용을 확정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업종 진입 제한 같은 경우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아주 강력하게 시행이 됐다가 그 뒤로는 좀
시장 경제 질서를 좀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네. 있어서 지금까지도 뭐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문화된 조항을 다시 꺼내 들어서 좀 중소기업을 좀 보호를 하자, 어느 정도 좀 영역을 좀 쳐주자, 뭐 이러한 네.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익명으로 거래하는 대기업의 이 납품 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열흘 이내에 반드시 거래 기업의 조정에 나서야 하는 네. 내용들, 좀 강제적으로 조정을 당하는 이런 내용들도 신설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 대책 사실 뭐 중소기업 어떤 고유의 업종을 좀 보호해주고 때문에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 납품가 연동제가 결국 사실상 핵심이라고도 보여졌는데 제외가 됐거든요. 그 배경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정부가 사실 이제 대중소기업 상생을 하자는 얘기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죠. 벌써 한 서너 달 정도 네.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마련을 한 대책들이 뭐 3개월간의 상고 끝에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제 특정 업종에 제한을 하는 문제들도 과거에 있었던 조항을 조금 뭐 현실화시키는 정도이지,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장 경제 질서와도 조금은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실효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논란만 있을 수 있다, 이런 지금 네.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대중소 동반 성장의 핵심이라고 보면은, 현실적으로의 핵심은 사실 납품 단가 현실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너무 가격을 후려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으로서는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네. 것이 또 이제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관계의 현실인데, 이 부분이 사실 이번 대책에서 납품 단가 연동제가 제외가 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하기는 했는데, 네. 결국은 뭐 소비자 부담, 또 수출 경쟁력 약화, 이런 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아무래도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이게 대기업들은 물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중소기업들은 이 대책이 빠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허울만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러한 좀 볼멘 목소리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어제 강력한 멘트들을 몇 가지 했는데요. 이 예.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보완적 역할을 하겠지만 관계 변화를 주도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뭐 정부가 시장 경제를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시장에서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주고받을 때 시장 경제가 비로소 형성이 되는 것이지, 뭐 일방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또 너 아니라도 할 때 많다, 이런 식으로의 일방적인 관계로서는 시장 경제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대통령 말이 다 일리는 있고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네. 이러한 뭐 철학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국정 정책에 반영이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현실화가 될지는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둘이 알아서 참 친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중간에 중재자가 정부가 된 격이네요. 결국 뭐 친해지라 해가지고 일단 좀 강력한 뭔가를 걸어두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계기가 돼서요, 실제로 좀 잘 동반 성장하는 그런 좋은 결과물이 도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요, 그간 소외됐던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것이 이제 우리 11월에 열릴 G20 회의에서도 다뤄질 문제라 상당히 민감한데, 중국 쪽의 이 발언권, 표결권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IMF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설립되는 기구고요. 또 지난 50년간 아무래도 이제 서방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 특히 이 아시아 신흥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0년 전에 이 IMF 통치를 받았던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예를 봐도 이제 아주 네.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번 G20 회의에서도 이 IMF 쿼터 개혁 문제 가장 큰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번 이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가장 큰 내용이 이 중국과 같은 브릭스 국가, 또 우리나라와 같은 이 신흥 경제국들의 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중국 같은 경우 현재 IMF 표결권 순위가 6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 이어서 최고 2위까지도 올라설 수 있다, 이러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인도와 브라질 등이 브리스 국가 같은 경우 이제 순위가 올라가는 반면에 좀 이제 유럽 국가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네. 지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소폭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제 IMF 표결권이라는 게 유엔 총회나 이런 거랑은 달리 네. 이 일종의 주식회사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이 IMF 말 그대로 국제통화기금인데 이 기금을 많이 출연하는 만큼 그만큼 지분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많이 낸 나라가 많이 힘을 갖게 되는 네.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번 이제 이 쿼터 개혁에서 IMF 재원을 이제 1조 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만큼 쿼터가 조정이 되고 아무래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낸 나라가 그만큼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뭐 인도 또 브라질, 우리나라 같이 추가적으로 돈을 많이 낼 나라들이 아무래도 좀 힘을 조금 더 얻게 되지 않을까. 또 실제로 그러한 나라들이 기금을 많이 내는 것을 원하는 만큼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뭐 글쎄요. 현재로서는 유럽 국가들이 워낙 반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11월 G20 정상회의까지는 조금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미국이 계속해서 서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17% 이상 IMF 쿼터를 갖고 있는데 뭐 사실상 거부권을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아직까지 유일한 국가이죠. 자, 그리고 채소값의 급등, 정말 고삐가 풀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장철도 다가오는데 이렇게 배추값이 뛰어서야 김장 담그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몰각에서는 25년 장사, 채소 장사 만에 이런 가격은 처음 본다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부가 이제 중간에 이제 유통 상인들이 매점 매석하는 것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채소값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채소를 매점 매석을 해서 이 폭리를 취하는 그야말로 양심불량 업자들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이제 이러한 중간 유통 상인들의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와 있는데요. 어제 이제 정부와 한나라당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농수산식품부와 또 이제 한나라당의 네. 이 농림수산위원회가 함께 당정회의를 했습니다. 배추값 폭등 대책 마련을 했는데요. 네. 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배추값이 너무 치솟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서 이 유통상인들의 매점 매석 행위를 조사하고 좀 철저히 단속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과연 그렇게 단속을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네. 어쨌든 정부가 그런 만큼의 의지를 보인 것 자체에도 현재로서는 조금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한은에서요, 우리 8월 경상수지 규모를 공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흑자고 흑자 기조가 한 뭐 7달째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흑자 폭이 확 준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 20억 7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네. 전달에 비해서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휴가철이라서 이제 생산이 많이 안 돼서 수출이 안 됐고요. 대신에 휴가철이니까 이제 많이들 해외여행 나가셨을 텐데 그래서 해외에서 여행 가서 많이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수지가 안 좋아졌는데 그런 만큼 9월 달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8월 달에 이 안 좋아지는 건 좀 반짝 안 좋아지는 거기 네. 때문에 뭐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흑자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어제 첫날 있었던 청문회 분위기만 좀 간단하게 요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 면제 의혹 이것 때문에 지금 집중 추궁을 당했는데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뭐 현재로서는 무리 없이 뭐 잘 뭐 무사하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뭐 이제 부동시라고 하죠. 양쪽 시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너무 이게 뭐 병역 기피가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는데 뭐 이제 검사를 잘 받았는데 검사 결과 실제로 이 미피를 할 만한 사연이다라는 것 쪽으로 좀 이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큰 이슈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 청문회 자체를 뭐 너무 면죄부만 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좀 민주당 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호남 출신 총리다 보니까 좀 저변에는 좀 우호적 정서가 깔렸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너무 야당 측이 봐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나라당 측에서도 물론 아무리 여당이라는 이 어느 정도를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좀 이 공격 수위가 약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네.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오늘까지 뭐 봐야지 알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아마 적극적인 반대의 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뭐 재탕되는 의혹들 오늘까지 아무튼 청문회는 계속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까지 한번 내용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20포인트 남짓이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3포인트 정도였으니까요. 아주 조용하게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미칠 만한 이렇다 할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던 가운데 유럽의 우려로 빠졌다. 이 정도의 헤드라인이 겨우겨우 장식될 정도였는데요. 조금 부각됐던 이슈는 하나 있습니다. 연준에서 앞으로 돈을 더 풀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연준 그 멤버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지금 출구 전략과 또한 추가 부양책 이 이슈가 유럽권까지 포함해서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쨌거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이 되면서 상품 쪽 그리고 외환 시장 쪽에는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달러는 계속해서 밀리는 약세 국면을 이어나갔는데요. 우리 증시는 오늘 또 이 같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IT의 지속적인 반등 여부도 체크 포인트인데요. 자세한 우리 시장 소식은 출발 센증시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